정부 부처 앱을 하나라도 다운받으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휴대폰에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인들의 주소로 내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인터넷 검색을 뭘 했는지 제 휴대폰에 어떤 사진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전 정부 부처가 국정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경우에 면세품을 기내에서 구매할 때 500불 이상이면 신용카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용카드 조회를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석에서 조종사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의 거의 90%는 이착륙 과정에서 그 타이밍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은 사실은 이 이착륙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기내 물품 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정부로서 또 항공사로서 있을 수 있는 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이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고 저 한번 보셨습니까? 마이너스 체크카드라고 하는. 요즘 이제 은행은 물론이고 지금 특히 저축은행에서 이 광고를 지금 굉장히 하면서 지난 3년 사이에 은행에서는 40%가 늘었고 저축은행에서는 무려 231%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하는 순간 신용카드보다 못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축은행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신개념의 불안전 판매예요. 그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8.1조 1천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만 8조 6천억이고 총 13조 정도 됐죠. 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병 비율의 결정에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소액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성물산의 자체적 결정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의 결정이었고 법적으로 외부자인 미래전략실이 기업의 합병을 결정하는 이 지배구조의 문제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들이나 시장의 관계자들이 이 결정에 최치훈 증인도 그렇고 조대식 증인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합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위한 합병이라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이 컨소시엄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요. 예를 들면 한 컨소시엄은 50%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는데 4% 의결권이 있는 주식 4%가 있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50% 지분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4%를 가진 자가 경영권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50%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유형 무형에 무슨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민계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금리인데 제가 대부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신용 등급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신용 승인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조리 다 30% 이상이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신용등급 1등급보다 이 신용등급 10등급보다 더 평균금리가 높게 지금 그 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용등급과 금리 간에 아무런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는 오히려 1등급에 대해서 10등급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를 한번 화면을 봐봐 주십시오. 한 금융회사가 ELS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 6%의 기대 수익률, 최대 9.2% 수익 가능한 원금 보장 ELB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연 6% 심지어 15%까지 수익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는 1% 이자만 더 받을 수 있으면 그거에 유혹이 되지요. 최근에 ELS 가입이
그 90조가 넘어가고 이 중에서 14%에 해당되는 32조가 개인에게 판매됐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또 30%에 해당되는 9.5조, 9조 5천억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금 판매됐고 그 비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 ELS 상품과 관련해서 원금 보장형을 사신 분은 12%에 불과하고 무려 88%가 다 원금 비보장형, 다시 말해서 수익은 높으나 원금 보장되지 않는 것을 사고 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원금 비보장형으로 판매하는 행위, 이게 적자입니까? 최근에 ELS 주가 조작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해서 SK증권 압수수색 들어가 있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위험성에 대한 불안전 판매에 넘어서서 이제는 ELS 주가 조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손실을 언제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반영할 수도 있고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분식회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죠. 첫 번째는요, 안진회계법이 외감이었는데 작은 규모는 몰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작년도 이후에 감사보고가 채택되고 불과 6개월 만에 3조 원의 추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확인됐죠. 그죠? 단위 이상의 부실이 예견될 수 있다. 제가 안진회계법이 불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은 됐으나 그 부실 규모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단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정하지 못해도 1조 이상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견했다면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안이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나 회계감리를 담당했던 외감법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이 작년에 이 대규모 부실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 문제와 분식회계 문제가 그런 점에서 갈려지겠죠. 네. 자, 이 점이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번 추천회에서 삼성 측은 이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주주명부를 직원들에게 주고 주주들을 심지어 찾아가서 찬성의 의결권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평균 승인율하고 가중평균금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승인율에 있어서 7등급까지 거의 의미 있는 차이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1등급의 가중평균금리가 35.5%인데 10등급이 32.2%입니다. 다시 말해서 1등급 신용등급자에게 10등급보다 높은 가중평균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업자들에게는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금리를 매기는 겁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이제 대부업체를 감독하게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상위 10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차지하는 시장 포션이 거의 90%니까 이런 그 소위 신용등급과 연동된 이 그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적절히 좀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되겠죠. 증인 제가 예. 참여연대에서부터 20년 동안 재벌개혁 운동을 하면서요. 예.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 삼성, 현대차 또 SK 총수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그것이 흐지부지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예. 것에 대해 씁쓸한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재벌 총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롯데호텔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대개 증권가에서 대략 한 13조에서 20조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으로 보면 25% 이상을 공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범위를 최소화하면 기존의 롯데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하고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75%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 상장 차익은 무려 10조에서 15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신주를 상장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아니고
구주 매출, 다시 말해서 기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상장이익은 바로 실현됩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경영권을 위해서 필요한 한 51% 빼고 나머지를 팔아도 다 바로 실행이 되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97조에 의해서 이런 상장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려 일본 롯데홀딩스하고 그 회사들이 10조에서 15조의 상장 차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단 한 푼도 국내에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장 차익은 고스란히 일본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얻은 것은 그즈로 발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 되겠지만. 구주가 아니어도요. 상장 차익 이후에 갖고 있는 지분을 팔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이 상장 주식을 파는 순간 그 이익과 관련된 10조에서 15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든 세금은 국내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일본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회사를 키워놨는데 그 상장 차익에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이 다 얻고 그 세금도 일본에만 내고 국내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겠다고 한 이 롯데호텔의 상장 과정이 오히려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구주 매출, 기존 주식을 팔지 않고 신주 발행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모 범위를 거래소 상장 규정의 최소 요건 25%가 아니라 최대한 확대해야만 회사에도 구주 매출의 경우는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죠. 예, 맞습니다. 신주 발행을 해야만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주 발행으로 하고 그 공모 범위를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래도 진동빈 증인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전체 30% 여기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지역 순회로 하고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20번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한 거는 경북에서 2번 한 거 빼놓고는 18번을 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게 소위 그 국민들을 찾아가는 행정해서 하겠다는 행정심판을 지역 순회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있었는데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자, 한번 봐보세요. 서울에서 행정심판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그 고위직들의 편의 때문에 하는지 지금 지역 이동신문고제도 운영하고 있죠. 지역 이동신문고를 이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16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역을 불러드릴게요. 홍성, 당진, 예산, 강진, 여수, 순천, 안동, 영주, 이천, 용인, 평택, 울릉, 천안, 공주, 제주, 서귀포. 서울에서 실시한 적 있습니까? 똑같은 취지로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이동고 신문고는 모두 다 이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행정심판만 지역 순회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18번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이동신문고는요. 권익위 조사관 9명과 민간협력관 13명 등 소위 권익위원회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익위의 중하위직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라 그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 홍성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분들 그리고 귀하신 교수님들 모셔놓고 이분들은 전국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간위원들 주소지 제가 파악해보니까 82%가 서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 순회 행정심판은 지역 순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종시에 내려간 다음에 이 행정심판위원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세종시까지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 편히 봐주고 행정심판위원장이 서울 가는 핑계 삼으려고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권익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게 하면서 자기들은 세종시 내려가서 세종시에서 회의하기 어려우니 하는 거 불편하니까 서울에서 하겠다는 거를 그걸 간판만 지역순회 행정심판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한 거 아닙니까?
올해 12월이면 이제 제한군인의 수입의 주된 원이 됐던 수의계약이 종료되죠. 지금 제한군인의 자산이라는 게 저 상록회관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값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올해 연말에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제한군인은 사실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합니다. 예고된 제한군인의 재정적 파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오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1,300만이나 되는 제한군인의 회원들에게 보훈처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올 연말이면 이제 제한군인회는 완전히 파산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요. 제한군인회가 정권의 보위부대 역할을 하면서 집회하고 정치적 사안만 있으면 성명서 내고 이래주니까 그냥 옹호하고 방치하고 묵인해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관한 설립에 따른 법에 따르면 그 수의계약을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하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는 거죠. 이른바 그렇습니다. 대명사업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예, 대명사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14년 상위군경의 매출액이 1,900억 정도 되고요. 수익금이 120억 정도 됩니다. 이건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문건을 한번 봐보십시오. 각 사업소별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공경회하고 이 민간사업자 간에 약정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약정서를 한번 봐보시면요. 매월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 금액, 보증금, 보증인 이게 다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하게 하고 그 사업한 업체로부터 일부 수수료 받는 걸로 국가로부터는 수의계약을 따내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주고 본인들은 중간 수수료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대명 사업의 문제가 적발돼서 2011년도에 보훈처에서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경고해놓고 그 뒤에 5년 동안 계속 이 대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훈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처장 입으로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인정을 했고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도 상위공경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년 60억이 넘는 위문성금을 걷고 있지요. 위문성금으로 뭘 한 게 있냐고요. 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지요. 예. 제가 이 위문성금 사용 내역을 한번 쭉 다 한번 봤습니다. 위문품 이 60억 중에 대부분이 작전용으로 쓰는 PC, 작전용 기자재를 사는데 대부분이 다 쓰였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얼만데 각 군부대에서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작전용 PC 사고, 사무부품 사고 하는데 이 위문성금을 씁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하얏트 호텔에서 일회성 행사하면서 4,900만 원을 썼습니다. 위문 행사한다고 엠베서더 호텔에서 2014년도에 1억 원을 썼습니다. 그 1억 원에는 아이돌들 불러다가 쓴 공연비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치고 죽고 한 분들이 법률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못 해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위문성금을 써야 위문성금 내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낸 위문성금이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채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요금고 보고서를 내는 기능이죠. 돈벌이를 위한 수탁 연구과제 건수에 비해서 지금 정책연구보고서와 출연금 연구보고서가 적은데 더더군다나 이게 매년 감소해서 2012년에 비해서는 더 줄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을 왜 만들어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둔 거 아닙니까? 수탁과제가 이런 기본적인 정책 연구 보고서나 출연금에 의한 보고서보다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은 국책연구소의 기본 2012년도 말에 연구에 항공 마일리지 관련 지침을 만드셨죠. 마일리지가 누적되면 쌓아놓지 말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내지는 업그레이드에 쓰라고 우선적으로 쓰라 이렇게 돼 있죠. 연구에 산하 연구원들이 적립하고 있는 총 마일리지가 무려 4,850만 마일입니다. 그 부서장급 이상 연구원장들은 비즈니스 내지 1등석 하게 돼 있죠.
미국을 왕복하는 기준으로 일반권 항공권을 사가지고 그거를 8만 마일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무려 606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금액상으로 계산하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의 예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관의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마일리지의 특성상 기관으로 쌓이지 않고 직원들 개인들로 공무상 마일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과다 마일리지 보유하지 않도록 하시고 연구의 지침대로 그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용으로 사용해서 이 18억에 해당되는 예산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